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MT 때 저 보셨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안녕하세요. 오브젝트 디텍션 발표의 강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 오브젝트 오브젝트 디텍션은 세그먼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그먼테이션 잘못 들어간 거고 오늘은 디텍션만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아마 과제도 이쪽으로는 자세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하이 레벨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봐라 라는 식으로 제가 많이 떠넘길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개론식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하이 레벨과 개론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 오브젝트 디텍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공부해봤다. 오브젝트 디텍션 공부해봤다. 공부 안 해봤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제가 강의를 잘 준비해왔군요. 이 정도까지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투 스테이지가 있고 싱글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배웠던 CNN을 사용하는 모델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CNN을 사용하는 모델 위주로 배울 거고 요즘은 거의 다 트랜스포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디텍션 모델들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 이 DETR이기 때문에 이 DETR까지 간단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무엇인가? 일단 태스크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어떤 사진이 주어지면 오브젝트, 즉 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를 추정하는 거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 그 물체가 무엇인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죠. 이 두 가지 태스크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태스크가 합쳐진 태스크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미지 한 장이 들어오고 출력은 이미지의 종류가 아니고 오브젝트의 종류와 오브젝트의 위치 그리고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딥러닝 모델을 하면 내가 아웃풋을 했어요. 여기 차가 있어. 근데 네 차가 여기에 있는 거를 얼마만큼 확신하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피턴스 스코어. 그래서 오브젝트의 종류, 오브젝트의 위치, 그리고 이 예측값에 대한 자신감까지 이거를 오브젝트마다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n개 있다고 하면 이 세 개가 다 n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어떻게 할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CNN에다가 출력하라고 시키면 안 되나? 그냥 이미지 한 장 주고 계속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첫 번째 물체는 자동차, 두 번째 물체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마다 물체의 개수가 달라요. 어떤 이미지에는 물체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빵개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풍경 사진 찍으면 뭐 물체라고 할 만한 게 없겠죠. 물체의 개수가 다르고 심지어 물체 사이에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물체를 자동차, 두 번째 물체를 사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물체를 사람, 두 번째 물체를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GT가 있잖아요. 정답 레이블이 있을 때
그러면 정답 순서랑 이 예측 순서랑 어떻게 매칭을 하지? 이거를 좀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의 순서랑 예측 순서랑 어떻게 정렬을 시킬까? 또 다르고 개수도 다르다. 이미지마다. 그래서 이런 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단순하게 CNN에다가 시키는 거는 좀 힘들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목차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 스테이지랑 원 스테이지가 있어요. 원 스테이지 또는 싱글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위에를 프로포절 베이스드, 아래를 프로포절 프리라고 부르는데 간단해요. 투 스테이지는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체가 어디 있을지를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무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계별로 하는 게 투 스테이지예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무체가 있을 만한 지점을 먼저 여기 추출을 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맞혀보자. 자동차, 사람, 인간 이런 식으로. 그게 투 스테이지 방식이고 원 스테이지는 이걸 단계별로 하지 않고 한 방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투 스테이지랑 원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투 스테이지는 저런 모델들이 있고 원 스테이지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CNN만 나타낸 건데, CNN 베이스 모델들만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오늘 제일 유명한 것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것들이 어떻게 하이 레벨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각각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예요. 이거 사진 누굴 것 같으세요?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언제 봤어요? MT 때 봤죠. 전데 바운딩 박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거는 이렇게 점 4개, 좌표 4개를 이용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라 하면 좌표 4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X, Y 좌표 4개.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좌표 4개다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IOU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바운딩 박스 무체가 여기 있어요를 이렇게 네모로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모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평가를 할 때 그냥 좌표끼리의 좌표끼리의 L2로스를 하는 것보다 좀 더 고급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좌표끼리 L2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이 바운딩 박스, 이 네모 칸들이 얼마나 겹쳐 있냐를 지표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바운딩 박스를 합친 것분의 교집합, 합집합분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대한 우리가 GT 바운딩 박스에 가까울수록 IOU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L2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IOU를 사용한다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모델이 이 사람을 예측할 때 이거는 좀 문제점이긴 한데, 하나의 바운딩 박스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로 하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 무체는 하나인데 바운딩 박스를 여러 개 출력할 때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라는 기법이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기법이고,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고 생각보다 간단해서 검색하면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NMS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그냥 바운딩 박스 똑같은 거 예측하려고 하는 거 여러 개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기법이다까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혹시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모델이 바운딩 박스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 어떤 GT 바운딩 박스가 있을 건데 이거를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무엇을 예측한 건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칭하는가를 일반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물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NMS를 적용해서 중복을 제거해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물체 하나당 바운딩 박스 하나의 예측으로 물체의 모델의 프리딕션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만약 그 IOU 아까 배웠죠? 겹치는 정도가 0.5보다 높다 하면 그것을 매칭을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는 이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로 판단을 하고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되면 그제서야 매칭이 된 거예요. GT랑. 만약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GT 그 바운딩 박스랑은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학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0.5라는 값은 절대적인 값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스레시홀드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0.6이어도 되고 0.4여도 돼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 파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구분할지는 인간이 정해준 값이거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IOU로 평가할 때 문제점은 도대체 얼마나 겹쳐야 좋은 A일까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 IOU 값이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0.4일 때, 0.5일 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시전 리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아마 인공지능 수업 들으시다 보면 혹은 머신러닝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프리시전은 모델이 정답을 예측한 샘플 중에 실제 정답인 샘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시면 트루 파저티브 이 두 개 합친 것분의 트루 파저티브로 나타내어지고요. 리콜은 반대로 실제 정답 중에 모델이 정답이라고 예측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트루 파저티브 플러스 폴스 네거티브 분의 트루 파저티브로 계산이 되고요. 당연히 둘 다 높을수록 좋겠죠. 모델이 정답을 예측한 샘플 중에 실제 정답인 것도 당연히 많아야겠고 실제 정답 중에 모델이 정답이라고 예측한 비율도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결론만 보면 반비례해요. 왜 반비례하냐를 좀 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스레시홀드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경우 애가 천사예요. 그래서 모델이 이것도 맞지 저것도 맞지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맞다고 예측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리콜은 올라가고 프리시전은 내려가요. 반비례하죠. 반대로 스레시홀드를 너무 높게 잡아요. 그러면 모델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지나치게 틀렸다고 예측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면 리콜은 내려가고 프리시전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스레시홀드를 움직일 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는 빨간색이에요. 어떤 스레시홀드를 기점으로 리콜만 높거나 혹은 프리시전만 높거나.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 최대한 가까운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프리시전 AP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데 이 파란색 아래의 면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아래의 면적이 클수록 모델이 분류를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클래스마다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클래스별 AP의 평균을 재서 MAP,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좀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들이었는데,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정민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면 기초 개념까지 했고 RCNN으로 넘어갈게요. 태초에 RCNN이 있었습니다. 진짜 태초에. 얘가 딥러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자 한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보면 이미지가 있으면 얘 2스테이지예요. 이미지가 있으면 있을 만한 곳을 리지온 프로포설이라고 해요. 있을 만한 곳, 리지온 프로포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있을 만한 곳, 리지온 프로포설마다, 그러니까 리지온 프로포설마다 CNN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죠.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있을 만한 곳을 찾고 그것을 CNN에게 알아서 뭔지 알아보도록 시키자. 그러면 있을 만한 곳은 어떻게 찾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제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여러분 딥러닝으로 컴퓨터 비전을 하기 전에 그냥 컴퓨터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으로 있을 만한 곳을 먼저 추출을 한 다음에 CNN에게 뭔지 알아보도록 시키자. 여러분 제가 피처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피처란 무엇이다? 압축이다. 그리고 여기서 CNN 피처를 사용을 하죠. 정확히는 미리 훈련된 CNN의 피처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해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특이하게 CNN의 피처까지만 뽑아요. 보면 CNN을 통과하는데 피처를 뽑고 분류는 MLP로 안 합니다. 분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과 바운딩 박스는 선형 회기로 예측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성능이 더 잘 나오더래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CNN 피처를 쓴다는 거죠. CNN 피처를 가지고 MLP나 그 뒤에 CNN을 쓰지 않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선형 회기를 붙여도 잘 돼요. 심지어 성능이 더 잘 나왔대요. 이때는 좀 하드웨어도 부족했으니까, 데이터도 부족했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프리트레인드 CNN 피처. CNN의 피처는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그 해당하는 리셉티브 필드 기억나시죠? 피처마다 원래 보는 이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 리셉티브 필드의 정보를 아주 잘 압축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어떤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 뭐 CNN이나 MLP나 트랜스포머를 굳이 붙이지 않고 고전적인 머신러닝 방법들,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선형 회기로도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CNN 피처라고 굳이 CNN만 쓸 이유는 없습니다. CNN 피처를 가지고, 왜냐하면 CNN 피처는 어떤 인풋 이미지의 정보를 아주 잘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던져놔도 잘 되는 애란 거예요. 그 정도로 압축을 잘 한다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CNN 피처의 특징을 잘 이용한 게 RCNN이다.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셀렉티브 설치로 n개, 리전 프로포설 n개, 여기서는 2000개거든요. 2000개 뽑고 2000개 각각 CNN 피처를 뽑고 그 CNN 피처를 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선형 회계를 돌려서 각각 클래스와 바운틴 박스를 예측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그래서 RCNN은 끝이에요. 첫 번째 딥러닝 기반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접근을 했고, 당연히 기존의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론보다 훨씬 잘 작동합니다. 특히 셀렉티브 설치, 그 리지언 프로포저를 이제 뽑아내는 알고리즘이 잘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리지언 프로포절이 안 되면 잘 안 되겠죠. 가정하에 잘 작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딱 봐도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학습할 때 CNN 학습 따로, 서포트 벡터 머신 따로, 선형 회계 따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거 한 번에 다 학습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딱 생각해봐도 CNN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작동하는데, 우리 선형 회기는 한 번의 결과가 나오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다른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최적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모듈을 덕지 사용하려다 보니까 한 번에 학습이 안 되고 굉장히 학습이 힘들어요. 그리고 CNN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리지언 프로포절마다 CNN 피처를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리지언 프로포절에 비례해서 CNN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로도 논문을 썼다니 참 부러운 시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RCNN을 개선을 한 게 Fast RCNN이고, 이 Fast RCNN을 또 개선을 한 게 Faster RCNN인데, Fast RCNN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아마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실습도 없어요. 우레와 같은 함성. Fast RCNN의 컨트리뷰션을 보자면 문제점이 여기에요. 리지온 프로포절마다 CNN을 계산하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속도의 병목을 일으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게 Fast RCNN입니다. 매 리지온마다 수행하던 CNN 인퍼런스를 한 번으로 줄여요. 한 번으로 줄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를 좀 살펴보면 이 부분 덕분에 가능을 한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ROI 풀링, 저게 ROI 풀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미리 계산을 해놔요. 지금은 8 곱하기 8하고 뭐 뒤에 뎁스 쭉 있겠죠. 8 곱하기 8 곱하기 어떤 뎁스의 피처 맵인데, 하여튼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미리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지언 프로포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셀렉티브 설치 그대로예요. 아무튼 리지언 프로포설이 나오는데, RCNN은 얘를 CNN에 넣었죠. 그걸 하지 말고 얘를 얘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원래 이미지에다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얘가 이미지의 부분이니까 원래 이만큼이었다, 이만큼을 본 거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를 피처맵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는 이유는
CNN 피처가 공간적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공간적인 정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위치를 표시해서 뽑아내는 게 말이 안 될 거예요. 그게 되기 때문에 리지온 프로포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처 맵을 잘라내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 고정된 크기의 피처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피처를 원래 이미지의 피처를 자르고 2 곱하기 1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2 곱하기 2로 이렇게 잘라서 맥스 풀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리지온 프로포저에 해당하는 고정된 크기의 피처 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 될 거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CNN의 피처가 공간적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피처를 그대로 조각내는 저 과정이 말이 안 되는 논리의 흐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여기 싱글 이미지 인풋 하나가 있으면 셀렉티브 서치는 그대로 해요. 리지온 프로포저 2000개 뽑아내서 원래 이미지의 피처에다가 얹어서 조각내서 맥스 풀링하면 리지온 프로포저마다 피처 맵이 나와요. 그거를 그냥 대충 MLP 돌려서 클래시파이어랑 바운딩 박스 각각 예측하도록 한다가 베스트 RCNN입니다.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는 뭐 거의 똑같아요. 뒤에는 뭐 RCNN에서 원래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이제 선형회기 쓰던 거 MLP로 대체를 했고 앞쪽을 ROI 툴링 해가지고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좀 훨씬 개선을 했다. 거의 2000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컨트리뷰션이고 RCNN보다 정확도도 높으면서 당연히 빠르죠. 거의 20배, 트레이닝 타임 20배 빠르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다 이거 보면 다 딥러닝 베이스 방법이잖아요. MLP 있고 뭐 CNN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트레이닝 타임도 빠르고요, 인퍼런스 타임도 빠르고요, 당연히 메모리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RCNN은 이미지 리지온 프로포저마다 CNN 피처를 다 계산하고 그걸 다 저장해놨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피처 맵은 원래 이미지의 피처 맵만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도 뭐예요? 셀렉티브 설치를 통해 리지온 프로포저를 계산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이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다 라는 부분의 리미테이션이고, 그러면 얘의 리미테이션이 뭐예요? 바로 다음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죠. 베스트 RCN 얘는 뭐를 지적합니까? 이 부분이 문제다. 이 셀렉티브 설치 이 부분이 문제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부분도 여전히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지온 프로포저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딥러닝 베이스 기반으로 바꿀 거냐를 살펴보면 원래 인풋 이미지가 있어요. 대문자 HW3의 차원이겠죠.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피처를 뽑아요. 그게 small h by small w by large t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을 뽑고 CNN이죠. CNN을 3곱하기3 컨브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쫙 거쳐서 피처 맵을 뽑아냅니다. 피처 맵을 뽑아내고 이 피처 맵을 기반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하고 ROI 풀링은 똑같아요. 리전 프로포저 뽑아냈으면 그걸로 ROI 풀링해서 다시 피처 맵 뽑아서 그 뒤에는 똑같이 인퍼런스 하겠다. 그러니까 앞쪽만 바꾸겠다. RPN은. 그러면 저 RPN이 전체적인 구조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피처고 ROI 풀링을 하면 리지온 프로포절마다 해당하는 피처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요 위의 과정, 리지온 프로포절을 뽑아내는 과정을 네트워크로 대체하겠다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이 RPN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앵커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게 원래 인풋 이미지이고 아까 인풋 이미지에 대한 전체 인풋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뽑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피처 맵이 하나 있어요. 우리 리셉티브 필드의 개념을 복습해보면 예시에서는 800x800에서 8x8로 줄어든 거니까 이미지 피처 한 개는 원래 이미지의 100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정보를 압축해서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인데 잠시만요. 피처 맵이 아니라 이 피처 맵이 이 빨간 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피처 맵이 아니라 피처 한 개당 한 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문제점이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하나마다 다양한 종류비의 바운딩 박스 9개를 미리 부여를 해요.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9개.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격자, 보통 그리드 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격자 하나가 물체 하나를 탐지를 하겠죠. 근데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격자 하나가 물체 하나를 탐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물체 하나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미리 부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이 바운딩 박스가 맞을 확률이 각각 나올 거예요. 물체가 있을 이 격자 안에 물체가 어떤 물체일지 물체가 있을 확률이랑 이 각각에 대해서 무엇이 맞을지 얘의 확률 0.4, 얘의 확률 0.1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수식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봅시다. 보면 RPN이 이렇게 있으면 피처 맵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분류를 위한 피처 맵이고 하나는 바운딩 박스를 위한 피처 맵이에요.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위에는 아까 스몰 h 위에는 스몰 h by 스몰 w 곱하기 2 곱하기 9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객체 포함 여부와 앵커 박스의 개수, 아까 9개 부여한다 했었죠. 그 9개 각각에 대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피처 맵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럼 아래쪽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은 이 앵커 박스 각각에 대해서 아까 바운딩 박스는 좌표가 4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4 곱하기 9인 거고, 그것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다 라고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처를 뽑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식으로 리전 프로포즈를 하는지. 전체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고 이 단에서 스몰 h by 스몰 w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물체가 있냐 없냐를 예측하고 싶은 거고, 만약 물체가 있다면 바운딩 박스는 뭔데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앵커 박스 개수마다 물체가 있냐 없냐, 만약 그 앵커 박스라면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측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 예측을 한 거를 다 쓸 수는 없거든요. 분명 얘가 예측한 것 중에 좋은 놈도 있을 거고 나쁜 놈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총 이만큼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바운딩 박스마다의 속성이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바운딩 박스는 총 스몰 h by 스몰 w by 9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고, 이 엄청나게 많은 바운딩 박스가 있으니까 NMS를 적용해서 중보구 제거를 해요. 중보구 제거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것들 없이 나와요. 겹치는 것들 없이 나오고, 그 중에서 클래스 스코어, 이게 클래스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것들 중에서 있을 만한 건 n개, 있을 만한 건 높은 순으로 n개를 선택하면 그제서야 이 리지온 프로포절이 완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리지온 프로포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똑같은 거예요. 패스트 RCNN이랑 ROI 풀링하고 그 다음에 MLP 태우고 분류하고 리그레션하고. 근데 패스트 RCNN까지 와도 단점이 있어요. 모듈이 크게 3개 있거든요. 프리트레인 CNN 네트워크 하나랑 아까 말했던 RPN 네트워크 하나랑 패스트 RCNN 부분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이 3가지 모듈을 번갈아가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요. 여전히 얘가 fast RCNN이고 오른쪽이 faster RCNN인데 10배 빨라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60프레임 정도는 되어야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리얼타임으로는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엔드투엔드가 안 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안 되고 속도가 느린 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욜로거든요. 얘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 스테이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있을 만한 곳을 찾고 그 있을 만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그 방식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지만 싱글 스테이지는 그 2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훈련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모델 2개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 한 5시 반이면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싱글 유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아까 딱 봐도 아까 뭔가 덕지 붙어있던 모델에 비해서 훨씬 구조가 간단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저희가 맨날 보던 그 CNN 네트워크랑 구조가 똑같아요. 싱글 유로 네트워크. 그래서 아까 있던 애들은 다 모듈식, 그러니까 뭔가 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했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심플하게 그레디언트 리센트로 심플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식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CNN 통과하고 마지막 CNN 피처 하나가 나오면 MLP 거쳐서 뽑아냈다. 인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이 네트워크의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S by S, 지금은 뭐 7 by 7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 하나가 아까 애들이랑 똑같아요. 이 셀 하나가 물체 하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욜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탐지할 수 있는 물체의 개수가 S by S. S가 7이면 7 곱하기 7이 되겠죠. 저 잠시만 녹화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잠시만요. 아, 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물체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되게 여러 그리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리드가 얘를 탐지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얘도 얘를 탐지할 수 있고 얘도 얘를 탐지할 수 있고 이 셀도 얘를 탐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답은 오브젝트의 중심,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 있다 하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얘가 이 물체를 탐지해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고 분할해서 책임을 나누는 거죠. 너는 이 셀은 중심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탐지해야 돼. 이 셀은 중심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탐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책임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의 그리드 셀이 다음을 예측해요. B게이 바운딩 박스 컨피던스 스코어, 바운딩 박스 4 컨피던스 스코어 1이니까 총 5개짜리 숫자겠죠. B게이 5개짜리 숫자, 그리고 C게이 클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측을 하냐면 바운딩 박스 물체 탐지하는 건 하나예요. 탐지할 수 있는 물체는 하나인데 바운딩 박스를 하나만 내뱉게 하지 않고 후보군을 여러 개, 후보군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군을 이만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만약 이 그리드 셀 안에 물체가 있다면 걔는 무엇일까? 그 클래스 스코어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총 예측하는 건 그리드 셀의 개수 S by S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죠. B 플러스 C죠. 참. B 플러스 C.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도식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나누고 각 그리드 셀마다 만약 물체가 있다면 어떤 물체일지를 예측을 하고 이 셀마다 바운드 박스를 싹 다 예측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파이널 디텍션,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아웃풋은 이렇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를 분할을 하고 각각의 그리드 셀이 다음을 예측을 하니까 그리드 셀의 개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게이 5개짜리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스코어가 있을 겁니다. 이 아웃풋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각각의 그리드 셀마다 이만큼을 예측을 할 거고 그리드 셀은 이만큼입니다. 바운딩 박스는 후보군 원래 5개짜리인데 후보군이 B만큼 있고 오브젝트 한 개만 디텍트 할 거니까 대충 C에 대해서 확률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클래스 개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 욜로에 실제로 쓰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7 곱하기 7로 분할한 다음에 후보군은 2개. 대충 생각하면 큰 바운딩 박스 하나 예측할 놈 하나, 큰 박스형 하나, 작은 박스형 하나 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 거고 그리고 클래스는 20개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설계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아니 바운딩 박스 하나만 예측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다양한 특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클래스 20개만 예측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20개 이외의 클래스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연구들은 이 클래스 개수에 상관없이 이 클래스 개수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그런 연구들을 오픈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뭐 단어 클래스 제한 없이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들이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당시에는 20개만 예측할 수 있어도 대단한 거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7x7x 이거 하면 30이거든요. 그래서 그 7x7x 30 피처 벡터를 아웃풋하도록 그냥 CNN이 짜져 있는 거예요. 싹 다 CNN인데 최종 아웃풋이 저런 결과를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냥 최종 아웃풋을 저렇게 구성을 하고 싹 다 CNN을 쓴다. 잘 돼요. 간단하죠. 그냥 CNN이고 저런 식으로 설계만 해줬는데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싱글 스테이지니까 굉장히 빨라요. 45프레임이 나옵니다. 45프레임이면 뭐 일상에서 거의 사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CNN을 딱 한 번만 거치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 2스테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충분히 속도 면에서 아까 5프레임이었거든요. 사실 5프레임이 거의 10배 빨라진 거니까 훨씬 강점이 있는 구조였고 이쪽에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갔다. 자, 욜로 끝났어요. 질문 있나요? 욜로 이게 다예요. 더 디테일 물론 제가 로스나 트레이닝 같은 디테일을 하나도 설명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를 디자인했냐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상세히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하나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다 CNN 기반이었거든요. DETR 트랜스포머 이후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DETR을 쓰고자 하는 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으면 리지언 프로포저를 인간이 직접 정해준 종횡비마다 인풋을 넣어서 그것을 오브젝트 디텍터가 탐지를 하고 뭐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한 물체를 여러 개가 탐지하려고 해요. 그것을 NMS를 통해서 중복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DETR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인간이 설정한 거죠. 이건 종횡비 같은 거 인간이 설정하고 나중에 후처리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그냥 한 번에 딱 합니다. 그래서 DETR이 set prediction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보다는
좀 더 이렇게 훨씬 단순해졌다. 인간의 손으로 직접 정해졌던 굉장히 휴리스틱한 특성들을 제거했다 라는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래서 DETR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DETR을 거치면 프레딕티드 박스가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CNN을 거친 피처를 뽑고요. 그 피처를 트랜스포머 구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과로 프레딕션이 쭈루룩 나와요. 프레딕션이 쭈루룩 나오고, 얘네를 어떤 매칭을 통해서 GT랑 매칭을 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피처를 뽑아서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더해서 그게 트랜스포머의 인풋이 됩니다. 인풋이 되면 인코더를 통해서 다시 피처를 뽑고, 오브젝트 쿼리, 얘네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쿼리가 들어가서 쭈루룩 뽑아서 나온 애들을 각각을 MLP 태워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한다.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지가 있으면 CNN으로 피처 뽑아서 인코더랑 디코더 태워서 나온 결과물을 각각을 MLP 태운다. MLP 태워서 나온 결과물들 가지고 예측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뭐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이 DET에 설명한 논문들 찾아보시면 이 바이팔타이트 매칭이 한국어로 이분 매칭이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신장 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백준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딥러닝 강의할 때 이것까지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궁금하시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설명 블로그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매칭을 해준다. 아무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그냥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제외해놓고 보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다. CNN 있고 트랜스포머 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왼쪽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는 부분은 VIT의 구조와 굉장히 동일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VIT는 그냥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미지 각각을 쪼개서 들어갔었는데, 다른 점은 이미지가 아닌 피처, 미리 CNN에 통과해서 나온 피처를 분할해서 넣어주는 개념인데, 뭐 아까 계속 해왔던 거랑 동일하죠. CNN 있으면 ROI 플랜에서도 계속 쓰였던 개념이에요. 피처가 있으면 그 피처를 분할해서 매칭을 해준다. 지금도 이미지를 분할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피처를 뽑아서 피처를 분할해서 넣어준다. 그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했지만 CNN은 굉장히 좋은 피처 익스트랙터이기 때문에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이기도 하고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보다 피처를 넣어주는 게 연산량이 작기 때문에 훨씬 가볍겠죠.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에는. 그리고 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요 포지셔널 인코딩이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 트랜스포머 할 때 하셨죠? 네.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여기 아주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안 귀엽나요? 귀여운데? DETR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왜 필요한가? 를 생각을 해보면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1차원으로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이렇게 조각 분할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좀 2D지만 이 각각의 관계가 1차원이라는, 이 각각 패치의 관계가 1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분할해서 얘를 분할하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결과랑 같아요. 근데 사실 얘는 얘거든요. 둘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둘이 같으면 안 되는데 트랜스포머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얘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못해요. 한국어로 뭐 순열 불변 또는 순서 불변이라고 하는데 얘는 들어오는 입력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 이거는 굉장히 트랜스포머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순서가 달라져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얘가 왼쪽 길을 보면 오른쪽에 얘가 있겠구나를 몰라요. 그냥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구별시키려면 뭔가 다르다는 정보를 주어야 하고 그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다. 한 번 더 제가 여기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CNN 피처를 넣어줄 때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각각의 패치가 어디 있던 패치인지 그거를 학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치 인코딩을 통해서 정보를 넣어줘서 학습을 시킨다, 인퍼런스를 시킨다 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쿼리의 개수에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n개라고 하면 최대 n개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n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 n개의 오브젝트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n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오면 이 각각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와 각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을 시킵니다. 당연히 얘도 그렇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클래스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 n개의 바운딩 박스와 이제 클래스별 확률이 나오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파르타이트 매칭, 이분 매칭이라는 어떤 개쩌는 알고리즘으로 매칭을 시켜서 로스를 최소화한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CNN과 트랜스포머의 조화 구조가 간단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아마 최초로 사용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현재 되게 많은 소타 모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DETR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엄청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깊게 알아보셔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predefined anchor라던가 또는 NMS 같은 후처리 부분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프리스틱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도 이 DETR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테스터 CNN이랑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DETR에서 리얼타임 테스트는 DETR의 속도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그거는 끝나고 한번 제가 같이 제 생각에는 속도는 좀 생각이 안 되긴 하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